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낮은 배당 성향이라는 꼬리표 뒤엔 늘 높은 세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법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김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주 뜨거운 주제죠.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이거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 투자자분들이나 경제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주목하고 계신 사안일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오늘 논의 정말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이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바꾸는 게 과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정부 세수까지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반면에 이거 그냥 소수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죠. 양쪽 의견이 아주 팽팽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 뉴스 기사들, 또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기관 분석 보고서, 그리고 정부안이랑 이소영 의원안, 이 대안들을 비교한 자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복잡한 논점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맥락들, 또 이 변화가 과연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우선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떤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현행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연간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2천만 원. 그 기준 금액이 중요하군요. 네, 그 2천만 원 이하면요. 그냥 15.4% 세율, 여기 지방소득세 포함된 거거든요. 이걸로 원천 징수하면 그걸로 납세 의무가 끝나요. 이게 바로 분리과세죠. 비교적 간단하네요. 2천만 원까지는.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일 때죠. 맞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거랑 다 합산이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게 최고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무려 49.5%까지 올라갑니다. 와, 거의 절반이네요. 49.5%. 이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군요. 그리고 바로 이 높은 세율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고 이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은 거죠.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 그러니까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비율이 대략 한 20%대 후반에서 30% 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 아닌가요? 네, 현저히 낮죠.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40% 내외, 일본도 30% 중반은 되고요. 대만은 심지어 50%로 훌쩍 넘기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주주들한테 잘 안 나눠준다. 이게 이제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그 뿌리에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주주, 그러니까 지배주주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니까 사실 배당을 늘릴 요인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 네.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중과세 논란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일단 법인세를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세후 이익을 가지고 주주한테 배당을 할 때 주주 입장에서 또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같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2번 내는 셈이죠. 그 이중과세 문제.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걸 좀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바로 배당 가산제도, 영어로는 그로스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법인세 낸 것의 일부를 주주의 배당 소득 계산할 때 더해준 다음에 나중에 세액공제로 빼주는 방식인데 이게 뭐랄까 좀 복잡하고요. 실제로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효과도 제한적이다.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 배당소득세 실효세율이 최고 40%를 훌쩍 넘는 데 반해서 주식을 팔아서는 양도소득세는 지금 27.5%거든요. 차이가 꽤 크네요. 배당으로 받는 것보다 팔아서 남기는 게 세금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구조 자체가 배당보다는 그냥 이익을 회사 안에 쌓아두거나 아니면 주식 매각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당 확대를 가로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한 고리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세금 문제, 특히 대주주에게 불리한 구조를 좀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부안하고 이 이소영 의원안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안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정부안부터 살펴보면요. 이건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고배당 기업에 한정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아, 고배당 기업만요?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동시에 최근 3년 평균 배당금보다 5% 이상 배당금을 늘린 기업, 이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추정하기로는 전체 상장사 중에서 한 14% 정도, 약 350개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대상이 아주 넓지는 않네요. 그럼 이 기업들 주주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천만 원 초과하는 배당 소득에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5% 세율로 분리과세하자는 안입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 세율이 38.5%가 되는 거죠. 38.5%면 현재 최고 세율인 49.5%보다는 낮아지긴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실효세율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그게 좀 비판 지점인데요. 현행 종합과세 방식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배당세 공제 같은 걸 고려하면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대략 한 42.85%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거든요. 아, 실제 되는 건 49.5%보다는 좀 낮군요. 네. 근데 정부안의 최고세율 38.5%는 이 실효세율 42.85%와 비교하면 불과 4.35%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치는 거예요. 4.35%포인트. 이거 가지고 대주주들이 배당을 확 늘릴까? 좀 의문이 들긴 하네요. 여전히 아까 말한 양도소득세율 27.5%보다는 훨씬 높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요인이 너무 미미하다, 실효성에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결국 기업들의 행동 변화는 거의 없이 그냥 기존에 배당 많이 받던 고액 배당 소득자들에게 약간의 세금 감면 혜택만 주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코스피 200 대주주 기준으로 보면 연간 한 700억 원 정도 감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700억 원 감세. 전체 시장 규모나 세수 규모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대안으로 나온 이소영 의원안은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이게 좀 더 파격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소영 의원안은 일단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배당 성향 35% 이상으로 잡았고요. 정부안보다 기준은 약간 낮춘 셈이죠. 35% 이상. 네. 그리고 세율을 훨씬 더 과감하게 제한했습니다.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부안과 같은데요.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자는 겁니다. 25%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아까 양도소득세율이 27.5%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방세 포함하면? 네, 맞습니다. 지방세 10%를 포함하면 정확히 27.5%가 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과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아, 이건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배당으로 받던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든 세금 부담을 똑같이 만들겠다. 그렇죠.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간의 이 세금 차별을 완전히 없애서 기업들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줄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실효세율, 아까 42.85% 정도라고 했죠. 그거에 비하면 무려 15%포인트 이상 세율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정부안보다는 훨씬 강력한 배당 확대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이소영 의원안이 훨씬 강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율을 25%까지 낮추면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 바로 세수 문제가 나오죠. 당장 정부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텐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늘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의 관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태적, 동태적. 좀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정태적 분석은 그냥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세율을 낮췄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만 단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배당 규모가 그대로인데 세율만 낮추면 당연히 세수가 줄겠죠. 아, 그냥 단순 계산. 네,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 분석을 보면 이소영 의원안처럼 최고 세율을 27.5%로 낮추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초기에는 대주주 배당 소득세가 연간 약 1,4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정부가 초기에 우려했던 바로 그 지점이죠. 1,400억 원 감소. 적은 돈은 아니네요. 하지만 동태적 분석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동태적 분석은 세율 변화다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낮은 세율이라는 인센티브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 배당을 더 늘리게 되고 그 결과 배당 총액 자체가 커지면 결국 전체 세수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세율은 낮아지지만 세금을 내는 대상인 배당금 총액이 훨씬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한다. 이런 논리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온라인 파트너스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소영 의원안, 최고 27.5%가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 200 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이 기존에 한 22.1% 정도였는데 여기서 단 0.6%포인트만 올라서 22.7%가 되더라도요. 0.6%포인트면 정말 작은 변화인데요. 네, 아주 미미한 변화죠. 그런데 이 정도만 배당이 늘어나도 늘어난 배당금으로 인해서 대주주 외의 다른 주주들, 예를 들면 법인주주가 내는 법인세나 외국인 투자자가 내는 원천세 등이 증가해서 아까 말한 초기 세수 감소분 1,400억 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0.6% 상승만으로도 상쇄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만약에 기업들이 정말 이 법안 취지에 맞춰서 배당 성향을 법안 기준인 3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평균 배당 성향이 35%까지 상승한다면 총 배당 관련 세수, 그러니까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원천세 등을 다 합친 세수가 기존보다 연간 약 2조 9,4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조 9,400억 원 증가.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만약 더 나아가서 글로벌 평균 수준인 50%대까지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면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6조 원을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는 또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늘어날 수 있는 증권거래세 증가분은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낮은 세율이 당근이 되어서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그 결과 파이 자체가 커져서 전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인 거네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시뮬레이션 결과지만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동태적 효과, 낮은 세율이 정말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서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동태적 효과에 대한 믿음 혹은 불신이 이 논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불확실하다. 너무 낙관적인 예측 아니냐는 비판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동시에 또 다른 강력한 비판, 바로 이 정책이 결국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배당 소득이 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네,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비판론의 핵심 근거는 조세 형평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배당 소득 중에서 상위 0.1%에 해당하는 소득자들이 무려 47%를 가져갔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상위 0.1%가 거의 절반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을 낮춰주면 그 혜택이 결국 이 소수의 부유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건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특히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일부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좀 깎아준다고 해서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그냥 회사에 돈 쌓아두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죠. 깔고 앉아 있는 게 속 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런 현실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소영 의원이나 이 방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자체가 좀 편협하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반박합니다. 어떤 논리인가요? 이 정책의 목표는 세금 감면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배당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 즉 부유층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들이 배당이라는 형태로 분배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아, 부자들한테 당근을 줘서 곡간을 풀게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당이 늘어나면 그 혜택은 비단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 또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 결국 모든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동태적인 세수 증가 효과까지 고려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갈라치기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 함께 부자 됩시다 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를 켜는 거죠. 결국 정책의 의도와 그 실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네요.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볼 것이냐, 부자를 통해 분배를 늘리는 것으로 볼 것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당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기업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 사례들을 좀 참고해 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과거에 배당세를 인하했을 때는 실제로 배당이 늘고 주가도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비슷한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져서 별 효과를 못 봤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아, 그런 사례들이 있군요. 결국 정책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요. 단순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소영 의원 안의 25% 안이 정부 안의 35% 안보다는 더 단순하고 또 양도세율과 일치시켜서 조세 왜곡을 줄인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장은 이런 논의에 꽤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배당 관련 ETF에 자금 확 몰렸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무려 8천억 원이 넘게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특히 고배당주나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8천억 원 이상이면 정말 큰 자금이 유입된 거죠. 특히 하나금융,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같은 이런 금융주들 비중이 높은 배당 관련 ETF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주 투자의 시대가 오나? 하고 기대를 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함정이 있다고 하던데요. ETF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요. 이 분리과세 혜택, ETF 분배금으로는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조상으로는 ETF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은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죠? ETF도 결국 배당 나오는 주식들에 투자하는 건데 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게 좀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ETF가 투자하는 자산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또 현금성 자산 운용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 안에는 순수한 주식 배당금 외에 이런 채권 이자나 다른 운용 수익들이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똑같이 취급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ETF 투자자들은 이 제도가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 ETF 분배금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 방식대로 일단 15.4% 원천 징수하고 나중에 다른 금융소득이랑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현대로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똑같이 배당주에 투자하는데 직접 주식을 산 사람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한 사람은 못 받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TF 분배금 중에서 주식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라도 분리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서 ETF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ETF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 배당소득세 논의랑 거의 동시에 같이 뜨거웠던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문제요. 이것도 잠깐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배당소득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원래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낮추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연말만 되면 대주주 피하려고 주식 판다 뭐 이런 얘기 많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면 연말에 소위 매물 폭탄이 쏟아져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이 워낙 거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시장 혼란을 이유로 이 10억 원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죠. 굳이 고집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요. 결국 현행 50억 원 기준이 유지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군요. 이게 배당 소득세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소득을 실현할 때 내는 세금, 배당소득세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볼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의 세율 차이가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죠. 세율 낮은 쪽을 선호하겠죠. 정확합니다. 세율 격차가 크면 클수록 배당을 하기보다는 주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으려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안처럼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을 양도소득세율과 같은 27.5%로 맞추는 것이 이런 세금에 따른 의사결정 왜곡을 줄이는, 즉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세금 제도는 그래서 항상 같이 놓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연결되는지, 또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부안과 이소영 의원안은 뭐가 다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첨예한 논쟁 지점인 세수 문제와 부자 감세 논란, 마지막으로 시장 반응과 ETF 투자 시 유의점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요, 단순히 세율을 얼마로 조정하느냐 여기에만 달려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율 인하라는 인센티브가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뿌리 깊은 낮은 배당 성향이라는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행동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 네. 그리고 설령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세수 변화의 효과, 또 부자 감세라는 형평성 논란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세금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쩌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함께 가야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세금은 중요한 도구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다는 거군요. 아까 말씀하신 과거 미국 사례나 한국 사례를 봐도 정책 설계가 정말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소영 의원안의 25%안이 정부안 35%보다 더 단순 명료하고 또 양도세율과의 정합성도 맞춰서 조세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과 단기적인 세수 감소 우려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나 여론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단순히 세금 숫자를 넘어서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그 부를 사회 구성원들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변화가 정부안이든 이소영 의원안이든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된다면 과연 정말로 기업들의 행동을 바꾸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이 가진 다른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 효과를 상당 부분 희석시키게 될까요? 앞으로 입법 과정과 또 그 이후 시장의 변화를 함께 계속 주시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